벙커원 라디오. 격렬한 런던의 풍경들, 쓰디쓴 리버풀의 눈물, 견고한 맨체스터의 추억, 우울한 베를린의 경기장, 강철 같은 민헨의 힘, 우아한 바르샤의 품격, 떨리는 라이프치히의 예술가들, 뒤틀리는 파리의 리듬. 정윤수의 스포츠와 예술로 떠나는 유럽 도시 여행. 2017년 1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충중로 벙커원. (35억 년) 전 세상으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어스. 문경수. 2016년 11월 7일 강연 2부. 네, 자 이제 또 한번 탐험 2교시 떠나보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 제가 전 시간에는 여러분이 우주생물학이라는 그런 단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서 미리 약간 배경적인 설명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남은 한 시간 동안 본격적으로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초반에 제가 한 소녀한테 받았던 메일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소녀의 편지를 받고 나서 제가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막연하게 어쨌든 탐험을 하려면 그 지형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가장 손쉽게 생각했던 것이 현지 여행사에 취직을 해서 그러면 오지를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지 여행사에서 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호주로 가게 됩니다. 이 서초에 가게 됐는데, 아마 그 외국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 생활이 하면 두 가지가 제일 힘듭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이 없으니까 문화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돈 안 들고 즐길 수 있는 거는 도서관이랑 박물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 퍼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철광석, 지하자원이 풍부한 데라기 때문에 다 도서관과 박물관이 다 세금으로 운영돼서 다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면 거의 여김없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그리고 바로 도서관이랑 박물관이 딱 5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봤던 실제 그런 사진 속의 샘플들을 박물관에 가면 직접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많은 시간들을 재미있게 보냈었는데, 그렇게 내 집 드날드락듯이 거의 도서관 박물관 들어다 보니까 늘 신간 코너를 아침마다 봤어요. 오늘은 어떤 책이 새로 들어왔나, 어떤 책이 들어왔나 유심히 봤는데 이날따라 딱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근데 책이라기보다 그 책의 저자 이름이 너무나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 앞에 앉아있는 그 마틴 반 크라넨동크라는 아주 저한테 인생의 전환점을 줬던 과학자인데, 이 사람을 내가 어디서 봐서 봤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어쨌든 이런 걸 좋아하니까 다큐멘터리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큐멘터리 채널과 상관없이 지구의 대기에 어떻게 산소가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는 파트에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일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한국에서 가져왔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영어를 그때 잘 못한다고 했었죠. 뭐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메일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구글 번역기. 거의 한 6년 전이니까 6년 전 알고리즘은 거의 지금보다 더 개판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아무리 못해도 그냥 쓰는 게 낫지, 그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메일을 보내는데 또 찰떡같이 알아듣고 답장을 주더라고요. 만나자고. 자, 그래서 만남이 성사됐는데 그냥 갈 수 없고 나름 또 기자 밥을 생활했으니까 뭐라도 좀 질문지를 만들어 하자. 그래서 질문지를 만들었는데 역시 또 구글 번역기에 힘을 빌리다 보니까 번역한 대로 읽으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더니 질문지를 뺐더니 이거 이런 의미냐, 오케이, 자기가 그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한 다음에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집에 가려고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생각에 얘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뭐 스트로마톨라이트, 뭐 산소 기원, 이거 아무도 관심 없는 건데 아시아에서 온 이상한 애가 와서 이거 뭐 대단하다, 어메이징하다, 이거 사람들한테 막 확산을 시켜야 된다 이러니까 30분만 있으면 연구소가 끝나니까 내가 그때 연구소 내부를 너한테 다
줄 테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소가 끝난 다음에 3시간 동안 연구소 내부를 저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서우주 지질조사국,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근무를 했었는데, 심지어 거의 우주생물학자들의 고관 창고라고 할 수 있는 샘플 보관실까지 다 저한테 오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 안에 있는 진짜 수십억 년 살았던 미생명체의 그런 진짜 화석 표본 샘플까지 다 거기서 광학 현미경으로 보고 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벅차올라오고 가슴이 정말 고맙습니다. 네, 진짜 이 은혜 평생 안 잊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했더니 또 잡았습니다, 이번에. 자, 이번에 왜 잡았을까요? 왜 잡았을까요? 밥 먹고 가라고? 물론 그날 밥과 맥주를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왜 잡았냐면, 씩 웃으면서 그 벽에 있는 포스터를 가리키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각 대륙을 대표하는 나사 우주생물학자들이 다 모여서 컨퍼런스 한 다음에 첫 번째 탐사를 떠날 건데 너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행사 가방 못 짜던 제가 나사 탐험대에 일원이 된 겁니다. 탐험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네. 근데 네, 그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면서 그 탐험 갈 지역이 이 지역이라면서 막 설명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지명들이 너무나 다 익숙한 지역인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수도 없이 들었고 책에서 수도 없이 봤던 지명이기 때문에 나 이게 다 안다. I know 하니까 이 사람이 더 신기해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모든 탐험에는 미션이 있는 것처럼 과학자들에게도 미션이 있습니다. 결국 과학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가설과 검증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은 이런 가설을 세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라는 곳을 태양계에 있는 하나의 행성으로 보고 여기부터 우리가 생명의 기원을 추적한다면 가장 생명이 처음 출현했을 무렵에 그 당시에 그 생명체의 모습은 어땠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살기 위한 조건은 뭐였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화성에 가서 화성 탐사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설을 세운 다음에 직접 해보는 거죠. 직접 화석 증거를 찾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살았던 미생물이 아직도 있다면 그거를 샘플링을 해서 들여다보면 확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지도, 검은색 테두리로 쳤던 지역에 거의 대부분의 탐사 스팟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화성과 가장 비슷한 이 필바라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23명의 과학자들하고 탐험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주일 후에 그 지질조사국 앞에 딱 가니까 제 앞에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과학자 23명이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아, 진짜 이때의 마음을 굳이 표현하자면 엑소 완전체를 보는 여고생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요? 네. 거의 첫날은 떨려서 밥을 못 먹었고요. 둘째 날은 흥분이 돼서 진짜 목이 타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자,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 우리 같이 탐험을 떠난다 생각을 해보고 이름만 한 번씩 불러볼까요? 자, 자, 시작. 마틴, 브라이언, 스테판, 도미니. 책에 이 사람들 소개가 다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불러볼까요? 시작. 이반, 리즈, 프레클, 존. 자, 여기서 이 프레클이라는 사람은 저와 더불어서 유일한 과학자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과학자들이 탐험할 때 타고 가는 특수 차량의 조종수입니다. 예, 아무 차나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륜구동이긴 하지만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특수한 차가 필요합니다. 그 차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 거고요. 자, 또 불러볼까요? 시작. 나탈리, 에르네스토, 와우터, 제이슨. 자, 근데 이 두 사람은 왜 같이 사진을 찍었을까요? 부부. 이 탐사 당시에는 둘이 썸 타고 있었는데 2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 나사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적이 캐나다라고 돼 있는데 얼굴 생김새를 보면 약간 캐나다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약간 그쵸, 남미 사람 같죠? 이 둘의 고향은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에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둘이. 근데 같이 캐나다로 유학을 와서 학위를 패스하고 같이 나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우루과이에서도 아주 젊은 과학자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과학자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작. 샘, 주디스, 사라, 로라. 여기까지가 이 책에 나오는 8장까지의 멤버들이고요. 제가 올 여름에 9장을 쓰기 위해서 다시 탐사를 갔다 왔는데 이 9장에 나오는 멤버들입니다. 그냥 이름만 빨리 불러보죠. 그냥 시작. 타라, 안젤리카, 아디, 미치, 미셸, 브루스, 지효, 브라이언. 자, 2명 더 남았습니다. 루치나, 마르셀, 엘사, 렌달. 특별히 아기가 보이죠. 이렇게 진짜 전반전의 탐험은 되게 험하고 터프했는데 이번에 갔다 온 탐험은 완전히 되게 뭐랄까요. 자, 이런 꼬마가 와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유쾌했기 때문에
이 소녀의 모습을 넣었고요. 참고로 이 사람은 그 부부인데요. 이 루치나라는 사람은 호주에서 아주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예, 지구랑 비슷한 외계 행성을 찾는 과학자인데, 예, 뭐 복장이 예사롭지 않죠. 예,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 그 사람이 남편인데, 이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할리 데이비슨 유저들의 옷을 디자인해주는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예, 그러니까 와이프가 천체 물리학자니까 전 세계 유명한 천문대는 다 가봤습니다. 예, 그리고 와이프가 이렇게 필덕을 할 때마다 따라가서 거기에서 보는 패턴들, 자연의 느낌들을 보고 유니크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한 번도 똑같은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대요. 예, 딱 그 사람이 맞춘 옷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23명의 과학자들과 이렇게 2대의 차에 나눠 타고 보름 동안 탐험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그 특수차량의 조종사인 프레클이 제대로 짐을 꾸리는지 보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차량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 뭐 같죠, 여러분? 버스 같죠? 관광버스 같은데 실제 모습도 버스랑 다르진 않지만 약간 다르죠, 조종석이. 약간 뭐같이 생겼죠? 화물차 트럭같이 생겼죠. 바로 8톤 트럭을 특수 차량으로 개조한 버스입니다. 그래서 한 번 급유를 하면 난스톱으로 1,500km를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23명이 보름 동안 먹은 식량의 80%가 탑재가 되고, 심지어 냉장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예, 화장실이 이 뒤에 있는데 출발하기 전에 우리 화장실은 안 쓰는 걸로 합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아시겠죠? 내용물이 차 있는데 대부분의 캐릭이 이러니까 난리가 나겠죠. 자, 그래도 화장실은 쓰지 말자 합의하고 탐험을 떠나는데, 한 대의 차가 더 있었죠. 그 차는 바로 방향을 안내해주는 차입니다. 방향을 안내해주는 차인데, 그냥 일반 그 렌트카에서 빌린 차인데, 이 차에는 지도부터, 그리고 뭐 위성폰, 그리고 국제 우주선과적 통신이 가능할 정도의 통신 장비들이 이 차 안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심히 보시면 여기 버젯이라는 렌트카 회사의 마크가 있는데, 그 밑에 나사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죠. 나사 애들이 이런 걸 참 잘하더라고요. 뭐 항상 탐사를 하든 연구를 하든 간에 항상 뭔가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게 영화처럼 해서 결국은 이런 활동들이 다 국민들한테 다 전달이 될 거니까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예산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우주에 가서 너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첫 번째 탐사 지역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이렇게 약간 좀 황당하죠. 예. 그냥 해안가에 있는 돌머리 같은데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불리는 이 바위 같은 곳에 와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숨 쉬는 바위라고 애칭을 붙였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죠? 뭐 48억, 45억 많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과학자들은 46억 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기 10억 년 동안은 지구 대기에 산소가 없었습니다. 예, 이산화탄소나 질소 같은 가스들만 가득했고, 그러니까 육상 동식물은 없었겠죠. 그 당시에 생명체라고 했던 것들은 바닷속에 있던 핵이 없는 원핵 생물들만 살았는데, 얘네들 사이에서도 먹이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쪽 애들이 먹을 걸 다 먹어버리니까 이쪽 애들이 먹을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먹을 거에서 도태된 애들이 뭔가 새로운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코너에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그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광합성을 시작합니다. 자, 근데 뭐 좀 이상하죠? 광합성 누가 하죠, 여러분? 식물이 하죠. 근데 식물 이전에는 이렇게 미생물들이 광합성을 했습니다. 광합성을 하면서 부산물로 산소가 나오는데, 그 산소가 대기 중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육상식물이 출현하게 되고 광합성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냥 과학적인 팩트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 미생물들이 광합성을 할 때 몸에서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나오는데, 그 점액들이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물들을 흡착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만든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건 알겠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게 무슨 극한환경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해답은 이 물속에 있습니다. 이 바닷물이 다른 바다에 비해서 염분 농도가 3배 이상 짭니다. 예, 바닷물이 이게 만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들어오면 썰물 때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짜니까 다른 동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물속에, 바닷속에 물고기 한 마리가 안 삽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을 잡아먹는 천적을 피해서 얘네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건 딱 뭐죠? 예, 스트로마 라이트,
이걸 제가 아까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불렀는데 여기 갔던 한 그 여자 과학자가 너무 더우니까 스프라이트의 라이트랑 스트로마톨라이트에 스트로마를 붙여갖고 스트로마 라이트라고 음료수를 그려서 더우니까 너 마시라고 이렇게 뭐 노는 것 같지만 나름 이렇게 철학을 닮은 연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호주 사막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탐험을 떠나기 전에 제가 이번 7월달에 탐사를 갔다고 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과학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2020년에 화성에 갈 이 마스 2020 탐사 로봇의 프로젝트 사이언티스트인 미치 슐트 박사입니다. 이 과학자가 왜 화성 탐사라는 과학자들이 이 호주에 와서 연구를 하는지를 제가 미리 짧게 3가지 정도 인터뷰를 해서 자막을 붙였으니까 잠깐 보시고 본격적으로 탐험을 한번 떠나보시죠. Sure. My name is Mitch Schulte, and I am a planetary scientist in the Mars Exploration Program at NASA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So by understanding the geologic history of Mars, we learn a lot not just about Mars, but about Earth, and we can compare both Earth history and Mars history. And by doing that, we can learn a lot about the planets in the inner solar system because they're very similar geologically. Another aspect is that we know that Mars has probably was warmer and wetter early in its history, and it's now very cold and very dry at the surface. And so understanding that climate change also helps us understand how the climate changes here on Earth. So NASA has plans to send people to Mars sometime in the 2030s, and the first mission will probably be orbital missions, so people won't land on the surface right away. We want to make sure we can demonstrate that the technology works, that we can send people there and bring them back. So the first missions will probably be just orbits around Mars, and then we hope to have people on the ground sometime in the 2040s. Yeah, so going to Mars will be a big challenge for us because first of all, we'll be operating outside Earth's magnetic field. We'll be operating outside of where humans are comfortable operating in terms of the gravity, because the gravity on Mars is about 1/3 of what it is here on Earth. So it'll be a lot easier to get around. The mass will be a lot lighter, so they'll be able to carry more things on the surface with them. So they're training for all of those kinds of things. The other thing, of course, is that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y have spacesuits that can withstand the environment on Mars. The Mars atmosphere is very thin and there's no oxygen for them to breathe. So they'll have to take everything with them. And actually, when they're out on the surface working, they'll have to be in fairly cumbersome suits. We hope to make them not too bulky that they can't work very well, but they'll still have to be pretty well protected from the harsh environment on the surface of Mars. So those are the kinds of things they're training for. In addition, the trip to Mars and then back from Mars will be really, really long. And so they'll be in space isolated with just their fellow crewmates for a pretty long time. And so we want to understand how that affects them as well. So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us to be here. 지금 이 과학자가 앉아 있는 저 바위가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입니다. 35명이 된 화석에 앉아서 And it happens that the rocks here in Western Australia are the same age as a lot of the rocks on the surface of Mars. And so we see evidence for life here on Earth, and we think that if life developed on Mars, it probably would have evolved to the sort of the same point that we see here on Earth. And this is the best preserved evidence of this here on Earth. So for me, as a geologist, I have always wanted to see these rocks and see the environments that created these old microfossils. And so I can use this knowledge to help us when we are sending rovers to Mars, to help maybe direct the rover so that we can look in the right places for the same kinds of evidence on Mars. So I think humans have always just been curious about what's out there, and so I think it's in our nature to explore. That's why people first left Europe and started voyaging across the oceans to look for different places, just because they're curious. I also think that people really want to know if there is life beyond Earth. And I think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NASA has really brought to the public's attention. And I think the people,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but around the world, are excited about the idea that we're actually going to go look for evidence in the rocks that life might have existed on places like Mars. There are other bodies in the solar system like Europa where we think life might have originated as well. And so we're also exploring sending missions to the outer solar system to look for that too. 네,
잘 보셨죠? 아까 마지막 질문이 되게 인상이 남는데, 인간이 왜 화성에 가려고 할까? 결국에는 본질적인 호기심이다. 과거부터 우리가 최초의 인류가 아프리카 대륙을 나와서 이제는 진짜 태양계를 벗어나는 탐험을 하고 있는 시대에 있는데, 한 혹자는, 과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라는 거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수천 명의 과학자가 그 답을 찾는 거라고. 어찌 보면 그것과 개를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스트로마톨라이트로 잠깐 넘어오면, 아까 그렇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만든 산소가 대기권을 가득 메우고 그 포화된 산소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오존층을 만드는 중요한 또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푸른색이 오존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오존층이 지금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죠? 그렇죠. 못 살죠. 예, 그게 정답입니다. 못 살죠. 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미생물의 작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쩌면 이 전 지구적인 시스템이 큰, 뭐랄까요,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화성에 이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물과 산소를 꼽습니다. 근데 물은 화성 극지방에 대량의 그런 얼음 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든가 좀 해볼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산소는 아무리 우리가 이산화탄소에서 분리해서 쓴다, 이거는 그냥 소수가 갔을 때는 가능하지만 어떤 대규모의 이주 프로그램이 됐을 경우에는 그걸로는 사실 감당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자들이 아이디어로 낸 게,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 화성에 이식을 하면 자연스럽게 화성 대기가 지구처럼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이렇게 테라포밍이라는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는 해변에 가서 어떤 연구를 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실제 아직도 그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 이 스트로마톨라이트에 살고 있는지 그거를 샘플링해서 확인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얘네가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든다면 바닷속에 들어가서 보면 산소 기포가 보이겠죠. 뽀글뽀글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노클링 장비를 하고 들어가 보게 됩니다. 네, 이건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 네, 잠깐 수십억 년 전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짜기 때문에 피라미 한 마리 없습니다. 이런 바다가 있나요? 물고기 한 마리가 없습니다. 자,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물고기 한 마리 등장합니다. 도대체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겠는데 딱 그 한쪽만 살고 있는데, 그거는 일반화할 수 없는 거니까 보시는 것처럼 고요하고요. 그리고 염분 농도가 높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물에 둥둥 뜹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얕은 해안가에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죠. 왜 얕은 해안가에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을까요? 광합성을 하려면 햇빛이 필요하니까 얕은 해안가에 있어야 되겠죠. 깊은 해안가에 있으면 광합성을 못하니까. 네. 여러분은 보통 과학자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과학자다 그러면 일단 어떤 옷을 입나요? 흰 가운이죠. 어찌 이렇게 90%가 흰 가운만 입는지. 그리고 또 되게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수학 잘할 것 같고 따지기 좋아할 것 같고. 저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 과학자들이 해변가에 오면 막 샘플링을 해서 부산 떨면서 막, 야, 현미경 가져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여기 이틀 동안 머무르면서 어느 누구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이틀 동안 여기서 한 일이 뭐냐면 그냥 하염없이 이렇게 해변을 걷습니다. 걷다가 가끔 이렇게 해변을 응시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내뱉는 말이 딱 두 마디였습니다. 책에도 나오지만 뭐였냐면 How beautiful, how amazing. 이 두 단어 외에는 어떤 말도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내가 시인들하고 탐험을 왔나? 잘못 왔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됐는데 같이 2박 3일을 여기서 겪고 보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 논리가 뭐였냐면, 물론 과학이라는 게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관찰하려는 대상에 대한 애정의 깊이만큼 그 연구의 퀄리티도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정말 감동을 좀 받았던 그런 해변가였고요. 자, 비슷한 해변가에 우리 익숙한 사람들이 3명이 앉아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남자의 자기역 멤버들이 호주 사막으로 배낭여행 미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3사람을 인솔해서 갔었는데 이 3사람도 방송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는 해변을 보고서 가장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부활의 리더 김태원이죠.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주 방송에 나와서 외계인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이 촬영을 왔을 때가 2011년 6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1년 뒤에 부활 13집이 발표가 되는데 수록곡 중에 플루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플루토가 뭐죠? 명왕성이죠? 명왕성입니다. 가사를 보면 금성이 나오고요, 화성이 나오고요, 주피터가 나오고 우라노스가 나옵니다. 태양계의 아름다움을 가사에 녹여낸 대중가요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예. 근데 김태현 씨가 심지어 노래도 자기가 부릅니다. 예. 이 노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예. 그러면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서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된 계기를 얘기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방송에서 들었던 대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태현 씨 막내 아들이 몸이 약간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결국 플루토 명왕성이라는 게 태양계에서 쫓겨났죠. 퇴출당한 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왕성이라는 존재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로 은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거죠. 자, 이게 과학이고 예술이지 뭡니까? 뭐 분리된 게 있나요? 예, 참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참 감동을 받았는데, 자, 아무튼 그 대부분의 그 탐사를 하는 동안은 우리가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는데 이렇게 2박 3일씩 머무르는 곳에는 나름 사전에 지어놓은 이런 비밀 기지들이 있습니다. 예, 비밀 기지라고 하기에는 참 이게 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 농장은 200년 전에 그 인도양을 통해서 호주와 교역을 하던 노르웨이 선원들이 쓰던 숙소인데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이 베이스 캠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베이스 캠프 안에 있는 최첨단 샤워 시설인데 뭐 원리는 말씀 안 해도 아시겠죠. 뭐 드럼 통에 물을 붓습니다. 예, 그다음에 물을 떼면 이 관을 타고 뜨거운 물이 샤워부스로 가는데 중요한 건 물의 온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식을 때까지 기다려서 씻으려는 다 의욕을 꺾인 상태에서 그냥 세수만 하는 형태로 끝나는데 그 허름한 농장 안에 있는 방명록을 들여다보면 MIT가 4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MIT가 뭔지는 다 아시죠? 예, MIT. 예, 왜 그러냐면 아까 그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를 만든 게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랑 MIT가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런 과학자들이 실제 탐사 로봇을 만드는 입장에서 화성 표면과 비슷한 곳에 와서 그것들을 직접 느끼고 체화해서 화성 탐사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도 여기 한 줄 적고 왔는데. 예. 자, 아무튼 뭐 밤이 되면 이렇게 뭐 은하수 아래에서 모닥불에 둘러앉아서 여러 얘기를 합니다. 뭐 거의 뭐 진실 게임에 가까운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자, 그렇게 그 점점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아주 점점 황무지가 변하게 되는데 꼭 그런 자연적인 지형물 말고도 이렇게 우주 탐사와 연관된 아주 고대 문명 같은 것들이 아직도 호주 사막에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50년 전에 인류를 달에 보내려던 아폴로 계획이 추진되는 그 당시에 아폴로 위성이 남반구 상공을 지나거나 그리고 달 표면에 갔을 때 지구랑 교신을 하던 전파 안테나가 있는 곳입니다. 예, 지금은 작동을 멈춰서 이렇게 사막에 쓸쓸히 남아 있는데요. 이 전파 안테나 밑에 있는 그 관제실에 들어가면 이런 벽화가 한 장 있습니다. 예, 벽화. 프랑스에는 쇼베 동굴 벽화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이 벽화는 뭐냐면 50년 전에 사람을 처음 달에 보내겠다고 꿈을 꿨던 과학자들이 우주의 모습을 상상해서 자기네 전파 안테나 밑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지금이랑 뭐 다를 게 있나요? 다를 게 있나요, 여러분? 자, 이거 뭡니까? 지구죠. 자, 이게 뭡니까? 색깔 생각하지 마시고 띠가 있으니까 토성이겠죠. 자, 이거 우주인일 테고 이건 뭘까요? 뭐 블랙홀이든 은하건 뭐 지금 보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주라는 대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한테 공통적인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거대한 그 전파 안테나를 배경으로 한 노신사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이 발자국의 주인공입니다. 누굴까요? 암스트롱 선장 달에 갔지만 애석하지만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럼 암스트롱과 함께 이글루를 타고 달에 착륙했던 그 조종사 이름이 역시 2인자는 기억되지 않는 건가요? 네, 바로 암스트롱과 같이 달에 갔던 버즈 올드린이라는 우주인입니다. 그리고 영화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의 버즈 라이트이어의 실존 모델이기도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자기랑 교신했던 호주 사막의 낡은 안테나를 아폴로 달 착륙 40주년을 기념해서 찾아온 겁니다.
예, 그 안테나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예, 그래서 아주 이 조그만 카날몬이라는 호주 마을이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세계적인 우주인이 온다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 당시에 그 아폴로 발사 과정을 지켜봤던 그 노년층의 주민들이 발룬티어를 조직해서 이렇게 급주해서 박물관 하나 지었습니다. 예, 컨테이너 박스 2개를 합치는 그 사이즈에 아주 이게 뭐 표지도 아주 뭐 되게 좀 그렇죠. 근데 겉은 허름하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참고로 이거는 그 3년 전에 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이 탐사대를 조직해서 이 지역으로 탐험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지금은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으로 계신 이정 관장님이 이렇게 자연사 박물관의 대표적인 아이콘인 공룡 액자를 우주 박물관에 이렇게 기증했던 그 모습을 찍은 거고요. 자, 그렇게 허름한 그 컨테이너 박스로 된 박물관 옆에는 50년째 그 당시에 쓰던 나사의 위성시 추적 차량이 아직도 주차가 되어 있고요. 50년 동안. 그리고 그 당시에 썼던 이런 콘솔 컴퓨터가 그냥 과감없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컴퓨터 같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물덩어리로 50년 전에 사람을 달에 보낼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이 얘보다 컴퓨팅 능력이 500배는 좋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드시고 타임머신 타고 50년 정도 돌아가신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PC가 여러분 스마트폰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5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첨단 테크놀로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주 탐험에 대한 호기심은 그때 50년 전만큼은 아마 못할 겁니다. 자, 잠깐 아폴로 얘기를 짧게 하면 이 사람 때문에 시작된 거죠. 구소련과 미국의 우주 경쟁 레이스에서 소련한테 어떤 후발주자로 압박감을 느꼈던 그 미국이 이 존 F 케네디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 카드로 야, 그러면 우리는 10년 내에 달에 가겠다. 아직 로켓을 타고 대기권을 통과하는 실험도 성공을 못했는데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자, 이 미국 라이스 대학에서 했던 연설인데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실무자인데 표정이 다 안 좋죠. 지금 아직 로켓도 못 만들었는데 10년 안에 사람을 달에 갖다 놓으라니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직접 사람을 태워서 실험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동물들이 많이 시뮬레이션에 사용이 됐습니다. Each is outfitted from head to toe with his own spacesuit as he awaits the big day. Weighing 37.5 pounds, Ham will be the largest animal yet to rocket into space, and the first creature trained to respond intelligently to signals from Earth. His little chamber is to be hermetically sealed. Happy to be back among friends. A completely contented chimp, he has moved man closer than ever before to his age-old dream of traveling the heavens.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햄이라는 침팬지가 무사히 이 세턴 로켓을 싣고 우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무사히 살아와서 나사가 자신감을 얻고서 본격적으로 아폴로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는데 하자마자 사고가 났습니다. 우주로 올라가기도 전에 이 지상에 있는 이 모선에서 훈련을 하다가 내부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나서 아주 유능한 3명의 우주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위축이 되죠. 야,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거 이렇게 불이 나고 이러는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바로 아폴로 2호, 3호를 하지 않고 그 원인 분석을 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한 4, 5, 6, 7호 동안은 그냥 사람을 태우지 않고 로켓 발사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아폴로 8호 때 이제 달 궤도까지 가는데 성공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폴로 11호를 발사를 하게 됩니다. 5, 4, 3, 2, 1, 0. All engine running. Liftoff. We have 혹시 이거 발사될 때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50년 전입니다. 네, 이렇게 아폴로 11호가 무사히 발사되는데 이어서 짧은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45억 년의 지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탐험대가 이쪽에 탐험을 가서 아폴로 11호의 발사 과정을 한번 재현해 봤습니다. 각자가 지구가 되고 각자가 달이 되고 로켓이 돼서 발사 과정을 한번 재현해 봤습니다.
지금 지구가 막 자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을 향해서 아폴로 13호 로켓이 출발합니다. 5, 4, 3, 2, 1,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로켓 분리까지 뭐 철저히 고증을 했습니다. 달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 달 등장. 자, 저 콜롬비아 우주선에 3명의 우주인이 탑승을 해 있고 2명이 달에 있는 동안 한 사람은 도킹을 위해서 달 표면을 계속 돌았죠. 달보다 더 큰 착륙선이 달에 착륙했습니다. 승부입니다. 우주인이 드디어 미람성이 내렸습니다. 미람성이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내 걸음은 비록 작지만 인류에게는 큰 도약이다. 자, 지구 송신 센터 나가주세요. 여기는 휴스턴, 달 나와라. 여기는 달이다. 착륙 성공했나? 착륙은 성공했다. 네, 어른들이 아주 재밌게 노는데 저 환호성 할 때 그 뒤 영상이 뭐였냐면 그 같이 따라갔던 그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이 있는데 그 여고생이 엑소 팬이더라고요. 그래서 엑소의 으르렁을 다 같이 배워서 저기서 으르렁 춤을 췄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같이 갔던 분들이 과학이랑 전혀 관련 없던 일반인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주 개발적으로 역사적인 장소에 가니까 이분들이 먼저 이런 걸 하자고 제의를 했고 이분들이 탐험을 갔다 온 다음에 아폴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구글링을 해서 아폴로에 대한 데이터들을 막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를 하고 한 번은 카페에 모여서 그걸 갖고 세미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이분들이 유치하게 논 것 같지만 난 이분들이 과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우개와 연필만 있으면 언제든지 아폴로 11호의 발사 과정을 재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엑소의 으르렁 춤을 가르쳐준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인데 이 여고생이 지금 이과를 지금 선택을 해서 그 당시에 이과 반에도 있었는데 그 하는 얘기가 이과를 선택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여자가 이과 가서 뭐 하려고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대요. 이과가 힘들지 않냐? 그거 뭐 하려고 이과를 가냐? 그랬는데 아무튼 이 탐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 소녀한테 어땠니?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하는 얘기가 약간 비장한 표정으로 이제 안 헷갈릴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안 헷갈릴 것 같다고. 그 의미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점점 땅 색깔이 변하죠. 점점 화성과 비슷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 나사에서 오신 이 존벨리라는 그 우주생물학자였는데 이분은 탐사 기간인 보름 동안 한 번도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안 갈아입어도 한 2번은 갈아입죠. 2번은 갈아입습니다. 근데 안 갈아입어도 되는 사실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건조하니까 땀이 나도 바로 증발해 버리니까 끄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입어도 크게 불편한 게 없는데 이분이 보시면 지금 수기로 노트 필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탐사가 끝나는 동안 이런 빨간색 연구 노트를 4권을 적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이거 연구소 가져가면 다 디지털로 또 백업할 거 아니냐. 왜 굳이 일을 2번 하냐. 편하게 이렇게 아이패드나 이걸로 기록하면 빠를 텐데.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간단합니다.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그렇습니다. 뭐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다 날아가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최첨단의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지만 이런 필드에 나와서 연구하는 스타일은 150년 전에 다윈이 했던 시절이랑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직접 샘플을 만져보고 그 느낌을 느끼고 그거를 수기로 적었을 때 그 남는 그런 감각의 느낌들은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팁을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야외 조사나 관찰 나가면 쓰라고 주면 잘 안 쓰잖아요. 그때 좋은 게 뭐냐면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대상물을 찍은 다음에 거기 밑에다가 2가지만 적으래요. 하나는 이거를 봤을 때의 느낌,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에 대한 팩트.
그 두 가지만 적어서 벽면에 가득 붙여놓고 내가 뭔가 새로운 어떤 뭐 문서를 만들거나 문장을 쓸 때 관련된 것들만 사진을 띄워다 재배치를 하면 하나의 글이 되고 하나의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직벽 거의 7-80m나 되는 이 수직벽의 벽면이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해변가에서 봤던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반을 딱 쪼개서 보면 이거랑 똑같겠죠. 자, 이런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이런 내륙 지방에 있다는 것은 수십억 년 전에 여기가 뭐였다는 거죠? 얕은 해안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석에서 샘플링을 해서 보게 되면 그 시대 연대도 알 수 있고 그 시대에 살았던 생명체의 어떤 흔적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화성에 있는 빅토리아 분화구의 모습인데 다른 게 없습니다. 지구에서는 아까 그런 절벽에서 우주 생물학자들이 미생물의 흔적을 찾는 거고, 화성에서는 지구와 유사한 이런 절벽에서 탐사 로봇들이 생명체의 흔적, 뭐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런 스트로마톨라이트와 유사한 형태의 흔적들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도 점점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고 탐사 중반쯤 이르렀을 때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그 호주를 대표하는 유칼립투스 나무 사이로 야생 들소들이 보입니다. 자, 들소가 보이는데, 저희가 아까 그 육중한 탐사 차량을 이끌고 이 소들이 몰려있는 그 곳에 1박 2일 동안 베이스 캠프를 치고 탐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원래는 이 소들이 있던 자리였는데 저희가 막 밀어붙이니까 이 소들이 막 도망가지 않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기어서 저희 캠프에서 한 20m 떨어진 곳에 한 40마리가 모여서 계속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쳐다보고. 근데 첫날은 진짜 잠자기 전에 되게 무서웠습니다. 쟤네는 40마리고 우린 25마리인데 1대1로 붙어도 우리가 안 되잖아요. 예, 되게 무서웠는데 뭐 이렇게 막 집단적으로 막 텐트를 덮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무사히 밤을 넘기고 다음날 돼봤더니 또 떠나지 않고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망치로 샘플링을 하고 있는 동안 제가 근처에 가서 어슬렁어슬렁 걸리면서 한 소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을 유심히 바라보니까 그 뉘앙스를 알겠더라고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니넨 도대체 무슨 생명체냐는 거죠. 예, 저희가 탐사를 했던 이 지역에서 반경 400km 내에는 어떠한 흔적이 없습니다. 마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소들은 호모사피엔스를 처음 본 겁니다. 예, 처음 보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공포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죠. 자, 이거를 오늘의 주제로 연장선을 해보면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첫 마디를 뭐라고 하실 건가요? 예, 뭐라고 후회요? 예, 뭐 후회가 될 수 있는 각자만의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나사 과학자들이 우주생물학 컨퍼런스에 가보면 과학자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철학자들도 오고 인문학자들도 같이 와서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같이 철학적인 논의들을 함께 과학자들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석을 발견했던 35억 년 전 화석이 있는 곳에서 이제 한 과학자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포즈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 꼭 한 명씩 있죠. 예,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뭐 웃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과학자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본인이 인간 스케일을 대신 해준 겁니다. 예, 이 화석의 크기를 찍을 때 보통 과학자들이 거기다 이렇게 뭐 동전이나 각자의 그런 걸 놓고서 그 스케일 대비해서 화석을 비교를 하는데 자기를 비교해서 찍으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사람이 화성 탐사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립 실험을 하는 게 8개월 동안 좁은 공간에서 6명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안정감을 유지하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나사에서 화성 탐사 크루를 꾸릴 때도 다른 능력이 좀 부족해도 이렇게 유머 관계에 풍부한 사람들을 꼭 크루에 한 명씩 넣습니다. 예, 이거는 어떠한 트레이닝으로도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셔서 각자 그 조직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것도 한 과학자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지금? 예, 연구하는 겁니다. 예, 절벽에서 샘플링한 화석을 그냥 가지고 하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통에 집어넣어서 밑에 있는 탐사 차량에 누가 더 가까이 굴리는지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을 그날 저녁 조리하는 걸 면제를 해주고, 예, 이게 이 사람들의 탐험이자 놀이이자 연구인 거죠. 자, 이거는 2013년도에 갔을 때의 모습인데 하루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3일 동안 모든 길이 다 차단이 돼서 3일 동안 고립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표정들이 너무 맑죠. 예, 일단 전화가 안 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예, 고립이 돼서 막 지금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고 있는데 너무 좋은 표정으로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탐사 막바지에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막 그 샘플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절벽 위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입니다. 자, 여기 이게 호주를 대표하는 유칼립투스 나무인데 이 유칼립투스 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붉은색 땅에 2대의 탐사 차량만 놓여 있습니다. 자, 어떤 게 혹시 연상이 되시나요? 그렇죠? 예, 영화 마션에서 보셨던 것처럼 화성 표면에 2대의 탐사 차량이 쓸쓸하게 천천히 전진하는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저도.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아까 제가 연합뉴스 기사 보여드렸더니 여러분 34년 전에 미생물 화석을 발견한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노라노프케 박사입니다. 이 박사가 마지막 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그레디인데, 그레디 너 화성에 가봤니? 그리고 아니 니네도 못 가봤는데 내가 어떻게 가보냐. 근데 우리나라에 화성이라는 도시가 있다.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실제로 무한도전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무한도전에서 무도에서 진짜 화성에다 지어놓고 했었죠. 그걸 얘기한 건데 이 과학자가 여기가 화성이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looks like Mars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탐험했던 호주 사막의 모습이고요. 이건 실제로 탐사 로봇이 찍은 화성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마스 어스 마스. 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풀은 뭐 조그마니까 없다 치고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있어서 푸르다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화성이나 지구나. 모르긴 몰라도 태양에 있는 대부분의 행성들은 50억 년 전에서 45억 년 사이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기 지구의 모습도 우리가 가보진 않았겠지만 아마 지금의 화성처럼 대기에 산소가 없어서 이렇게 잿빛 색깔을 띠는 지금의 화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에 미세먼지가 하도 많아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구에서도 자주 경험하죠. 이게 화성인지 지구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게 보름 동안의 탐험을 끝내고 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자, 돌아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연장자였던 두 분이 계셨는데 옆에 있는 이 주디 헬튼이라는 나사의 과학자가 그 호주 사막에서 바라봤던 그 붉은 땅에서 바라봤던 우주의 모습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 나사에 돌아간 다음에 저희들한테 메일로 아주 뜻깊은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저희가 탐험한 호주 사막을 찍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이게 국제우주정거장 창문의 모습이고요. 이게 또 다른 모듈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아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던 해변이 이쪽이고 저희가 이렇게 차를 타고 탐험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구름이 아예 없죠, 그냥. 완전히 드라이하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별이 잘 보이고, 그리고 이런 화석 기록들이 제대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도 지금도 화성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실험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2030년에 화성에 갈 유인 우주복의 프로타입을 만들어 와서 실제 잘 움직이는지, 잘 집어지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주인이 우주복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한 꼬마가 이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이 우주복을 테스트한 지역이 그 눌라진이라고 해서 호주 원주민들이 에보리진이 한 200명쯤 사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자기네 마을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와서 뭘 하니까 이 에보리진 초등학교 애들이 우르르 몰려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덕하니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 위에 앉아서 우주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우주인이 하던 훈련을 멈추고 우주복의 해치에 헬멧을 엽니다. 자, 해치를 여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화성과 똑같은 환경에서 우주복을 조건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우주복에 들어가는 산소는 옆에 있는 산소 공급기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치를 연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야, 우리는 2030년에 화성에 갈 건데 니네 동네가 지구의 화성이랑 제일 비슷해. 그래서 이런 우주복을 만들어 와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야. 이렇게 10분 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근데 이 소년의 표정을 보니까 10분의 1도 이해를 못한 표정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우주복 테스트를 한 명이 하기 위해서 지금 사진에는 1명, 2명, 3명의 스텝밖에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15명의 스텝이 있습니다. 이 한 명이 움직이려면 15명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뭔가 들고. 근데 이 원주민 꼬마의 소년의 호기심에 답변해주기 위해서 15명의 과학자들이 하던 훈련을 멈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요. 결국 과학이라는 거 모든 지식이 그럴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다고 해서 그리고 내 지식을 누구한테 알려준다고 해서 내게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내 지식을 알려주면 그 지식이 또 꼬리를 물고 전파를 타고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리는 데에도 더 많이 중점을 더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우주복 프로타입도 그냥 뭐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 우주복 프로타입은 그 미국의 그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이라는 디자인 학교가 있는데 거기 디자인하우들하고 나사 과학자들이 처음엔 다 이렇게 막 박스랑 이렇게 막 나무로 붙여갖고 저렇게 투박하게 우주복을 만들어서 뭐 같이 더 효과적인 기능성 좋은 우주복을 만드는 거를 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작년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뭐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정해진 예산에서 만들 방법을 찾아보니 생각나는 데가 동대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경력 25년차 재봉사 아저씨를 찾아갔더니 일주일 만에 이렇게 우주복을 만들어 주셔갖고 이렇게 우주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 저희는 뭐 기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옷이 잘 움직이느냐. 근데 실패였습니다.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더워서 야, 이거는 입을 게 아니다 싶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될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사실 탐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과거에는 탐험이라는 게 소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귀족들이 하는 거였고, 정부 주도로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탐험의 시대가 왔습니다. 누구나 탐험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포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프랑스 해양 탐험가인 자쿠이브 쿠스토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 해군 장교로 근무를 했었는데, 퇴역을 하면서 밑에 보이는 칼립소라는 폐 전함을 한 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프랑스 국민을 대상으로 탐험대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탐험배원의 승조를 탑승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이 배를 타고 전 세계 바다를 탐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발견했던 그런 지식들을 프랑스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오픈을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의 과학적 지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준 대표적인 인물로 취향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이 85세에 돌아가셨는데 81세 때 프랑스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됩니다. 일개 탐험가가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논리는 우리의 리더는 정치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인식을 한 단계 높여주는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죠, 여러분?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 터미네이터, 아바타, 타이타닉 다 이 사람 작품이죠. 이 사람이 타이타닉으로 영화사의 모든 흥행 역사를 다 갈아엎은 다음에 차기작인 그 아바타를 만들기 전까지 7년 동안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그래서 발빠른 기자들이 이 사람이 뭐 하나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잠수함을 만들어갖고 나사 과학자들을 태워서 5년 동안 태평양 심해 탐사라고 돌아다녔습니다. 자, 이것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롤렉스사의 후원을 받아서 그 탐험을 한 건데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15,000m 마리아나 해구를 탐험한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업은 탐험가고 자기 아르바이트로 영화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탐험을 하기 위해서 영화를 찍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연출자의 역할은 시나리오도 중요하지만 관객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간을 먼저 만드는 게 먼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도 가보지 못한 심해를 그렇게 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난 150년 동안 잠수함의 모습은 배와 닮았습니다. 배와 닮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내려가서 쿵 하는 순간 먼지가 많이 일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껏 내려가서 탐험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접촉하는 면을 줄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제임스 카메론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서서 내려가는 잠수함을 만듭니다. 그 잠수함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죠. 그렇게 가서 탐험을 해서 그 심해져서 봤던 동물들에서 영감을 얻어서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괴기한 우주 생명체들을 다 디자인해 낸 겁니다. 한술 더 떠서 지금 화성에 가 있는 탐사 로봇에 눈에 해당되는 이 메스타 카메라를 제임스 카메론이 사세를 털어서 만들어서 기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카메라에는 우주에서도 3D 촬영이 가능한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D 카메라로 찍은 그 순수한 화성의 영상이 지구로 오면 자기는 최소한의 시나리오만 만들어서 완벽한 우주 영화를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아마존 사장님.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을 때 자기가 5살이었는데 그 5살 꼬마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강렬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식구조가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는 아마존이나 그리고 블루 오리진 같은 우주 회사들도 다 그때 받았던 영감을 통해서 발현되는 거라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3년 전에 대사용에 빠져있는 아폴로 11호 세턴 로켓의 F1 로켓을 인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항공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주로 가는 로켓의 발사 횟수는 늘었지만 우주에 대한 관심은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초적인 오리지널틱한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지금 세대들한테 우리가 느꼈던 그런 우주 탐험의 희열을 다시금 전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 아주 유명한 집안인데 스위스의 모험가 집안입니다. 3대가 모험가 집안인데 할아버지는 열기구를 타고 세계 일주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잠수함을 만들어서 마리아나 해구에 2번째로 갔다 왔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솔라 임펄스라고 해서 태양열 비행기로 무동력으로 세계 일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탐험은 진짜 정복의 시대였죠. 누가 빨리 가냐? 누가 멀리 가냐? 누가 높은 곳에 가냐? 누가 추운 곳에 빨리 가냐였는데 이제는 그런 경쟁의 논리로서의 탐험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탐험의 무드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이제 끝났는데요. 거의 뭐 탐험 종결자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테슬라 모터스의 앨런 머스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가 발전하려면 지구의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달리 말하면 인류가 발전하려면 지구과학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구과학을 꼭 집어서. 일례로 지금 미국 교육부에서 미국 국민들이 가장 교양으로 알아야 될 1순위 과목이 바로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너무 느끼고 있죠. 지진, 해일, 태풍, 뭔가 자연의 현상에 대한 이해를 없이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모터스, 뭐 전기자동차, 그리고 우주로 화물을 배송하는 스페이스X 전부 다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진입할 수 없는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자,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거는 지난 20년 동안 나사에서 명왕성을 관측한 이미지의 변천사입니다. 자, 20년 전에 명왕성을 관측했더니 이런 모습이에요. 이러니까 퇴출당할만 하겠죠.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야, 쟤도 이제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크기는 작지만 행성이구나 라는 것까지 밝혀졌고 드디어 작년 10월 달에 미국의 뉴 호라이즌 탐사선이 10년을 비행한 끝에 명왕성에 근접 촬영에 성공을 했더니 이렇게 하트 무늬를 품은 귀엽고 아름다운 행성이었습니다. 이런 애를 우리가 쫓겨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다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들어올 수는 없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이거 한 장 관측하겠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죠? 20년이 걸렸죠. 자, 이 사람들이 이 2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물론 돈도 많이 필요했겠지만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결과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최소 한 달, 2달 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10년 단위나 해야 이 정도로 가시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거의 원년 멤버들이 이 현재 멤버들이 고들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이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호기심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없었으면 이거 못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과학에 대한 정의, 탐험에 대한 정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위험을 무릅쓰고 어디엔가 가서 뭔가 조사를 한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저는 탐험의 정의를 지금의 시대에 맞게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연한 발견을 통한 인식의 변화라. 자, 여러분, 우연한 발견이 우연처럼 오나요? 사랑이 우연처럼 오나요? 나 너 좋아해 하라고 끊임없이 눈길을 줘야만 그 사람도 나한테 눈길을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결국 발견이라는 것도 한 번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루하지만 계속 관찰했을 때 그 미세한 발견에 의해서 나의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 결국 오늘 뭐 긴 시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우연한 발견을 하려면 결국에는
저는 호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뭐 오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지만 어느 자리에 계시든 간에 절대 호기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벙커원 라디오